간다. 일동장유가는 무슨 가사냐면 적어놓으세요. 기행가사예요. 기행가사. 기행가사는 언제 가사냐면 후기 가사예요. 우리가 좀 전에 본 면항전과 상춘곡은 전형적인 전기 가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대부들의 임금에 대한 충도 나와 있었고 자연을 즐기는 풍류도 나와 있어서 사실상은 약간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데 후기 가사로 넘어오게 되면 중요한 특성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번은 장편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죠. 몇천 구절은 기본이에요. 두 번째, 굉장히 사실적으로 변하게 돼요. 사실적, 구체적. 이게 후기 가사의 특징이 되죠. 이것도 알고 있죠? 전기 가사에서 후기 가사로 넘어오는 중간에 과도기적인 작품이 뭐가 있었지? 수능에 안 나온 거. 전기 가사에 나오는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을 지향하지만 가난해서 그게 안 돼서 괴로워하는 누앙사가 전기 가사, 후기 가사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작품이잖아요. 이해갔죠? 누앙사도 수능에 안 나왔어요. 어쨌든 후기 가사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길이가 길어지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이 돼요. 근데 얘가 기행가사잖아요. 어디 갔다 온 기행가사냐면 일본을 갔다 온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의 기록이냐면 11개월 동안의 기록이니 얼마나 길겠어요. 이거를 공부로 접근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독해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선생님 특히 일동장유가 하면서 한자 모두 무시할 거예요. 그래도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할 수 있을 거야. 11개월간의 기록이에요. 기행가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기행문적 요소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기행문의 3요소인 적고 있죠.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있어요. 여정은 뭐냐면 어디 이동했는지 코스가 나오는 게 여정이잖아요. 견문은 보고 들은 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일 여러분이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감상, 느낀 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서나 정서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행가사예요. 작년에 수능에 뭐 나왔었어요? 청나라 갔다 온 연행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500쪽이에요. 책 한 권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공부할 거예요? 이거 아니야? 독해하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요거 정도만 베이스를 가지면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간다. 일동, 밑줄 그세요. 제목의 일동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을 놀러 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기행가사라는 것을 이미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실제로 일동장유가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 부분은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출발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 색칠. 선생님 보라는 것만 집중해서 보시고 되도록이면 읽는 것만으로도 해석하셔야 됩니다.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배 몇 척이 출발했어요? 6척이 출발했어요. 함께 떠나서 해석하지 마. 사면과 군악 소리가 해산을 진동하고 물속의 어룡이 놀랄 정도로 어떤 출발이에요? 화려한 출발이죠. 화려한 출발. 설마 물속에 용이 놀랄 정도겠어요? 해산을 진동할 정도겠어요? 과장법 쓰였죠. 이해갔죠? 출발하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해구를 얼른 나서서 5, 6도를 뒤로 하고 해구의 뜻을 물어보겠어요? 5, 6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겠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어디를 지나서 뭐가 나와요? 여정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 6도가 부산에 딸려있는 섬인데 어쨌든 해구를 나서서 5, 6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에 있는 거죠. 배에 이미 출발했어요. 배에서 고국 쪽을 돌아보니까 야색 조심해야겠네. 야색칠 언제 출발할게요? 밤에 출발했어요. 주의하세요. 야색이 창망하여 아무것도 아니 배우고 해석 다 되잖아요. 지금 단어 뜻 불러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배우고 연의 각진 폭우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보일만 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배방 네모하고 색칠. 배를 탔는데 배 안에 방이 있겠죠? 거기에 누워 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별표. 뭐 나올 것 같아요? 정서, 느낀 점 나올 거잖아요. 항상 중요하죠. 문학에서 정서는. 배방에 누워 있어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가뜩이나 심란 색칠 별표. 조심해야겠다. 내 생각으로는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것 같은데 심란하다고 이야기했어. 심란. 이따가 이유 나올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만났게 이런 대풍 세모, 대풍까지 만난 거예요. 대풍이 일어나서. 이해갔나요? 이제부터는 풍을 만난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건데 잠깐 한번 끊고 가자. 구름 밖에 벨마다까지 끊어주세요. 원래는 안 끊어도 돼요. 가사는 다 붙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 하냐면 출발하는 모습이죠. 출발.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당연히 그 당시에 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5, 6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부산항에서 출발한 거예요.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광경이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출발을 했다.
밤에 출발했다. 6개의 배가 출발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없어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출발했는데 뭐를 만났어요? 태풍 만났어요. 이 부분 중요해요. 뭐가 두드러지게 해요? 별표하고 적어놔. 비유가 두드러집니다. 옆에다 적어놔라. 비유.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정확하게 선을 연결하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색칠, 얘가 실제로 있는 거죠. 얘가 마치 뭐 같대요? 태산 같대요. 선으로 연결하세요. 물결이 태산 같아요. 태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막 태산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천지의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 주 색칠, 주자가 배주자예요. 만곡주라는 것은 만석이나 되는 곡식을 실을 만큼 큰 배예요. 팩트는 배는 커요. 만곡주예요. 그런데 이 만곡주를 뭐에 비유했게요? 밑줄, 선으로 연결, 나뭇잎 같다는 거죠. 배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요. 태풍이 너무나 세게 일어나니까 나뭇잎처럼 막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마구 일렁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나큰 배가 나뭇잎 붙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은 땅 밑이에요. 땅 밑에 내려오는 거죠. 여기 배가 있는 거죠. 근데 배가 마치 뭐 같은 거예요? 뭔지 알겠죠? 웃지 마. 자, 나뭇잎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파도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하늘 위에 올라갔다가 지함에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12발 쌍독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차자로 굽어 있고, 얘들아, 돛대가 굽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빵빵하게 위태로운 모습이잖아요. 차가 나뭇가지인데 이 나뭇가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돛대도 막 끊어질 정도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고 52폭 초소 돛 밑줄을 보세요. 돛이잖아요. 돛도 역시 반달처럼 비유 나와 있고요. 반달처럼 배가 불러 있다는 것은 역시 바람이 불어서 빵빵하게 휘어진 모습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위태로운 모습이죠. 굵은 우레도 있어요. 잔벼락, 벼락도 쳐요.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고래 색칠하고 별표, 동안용 색칠하고 별표, 물속에서 희롱하네. 야,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 관동별곡에서 이거 얘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성난고래로 보이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 다음 얘가 뭐처럼 보이는 거야? 용처럼 보이는 거죠. 성난고래와 용은 전부 다 뭘 비유하는 거예요? 파도를 비유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관동별곡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고래를 화나게 해서 붉고 뿜고 어지러이 구는 것인가라고 해서 태풍을 만난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유이면서 뭐도 돼요? 과장도 되는 거죠. 됐어요? 이 모습이에요. 태풍을 만난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방 속에 요강도 있고요. 타구가 뭐냐면 침 뱉는 그릇이에요. 안 중요해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여기저기 나뒹구는 모습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방 속에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며 이거 해석 안 돼도 뭔가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상하 좌우 배방에 널 밑줄거 널판지. 배가 널판지를 붙여서 만든 거잖아. 잎잎이 우는구나. 아마 태풍 만나서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뭘 만난 모습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을 만난 모습이죠. 태풍을 만남. 이해 갔나요? 아까 부산항에서 출발했었죠? 이번에 태풍 만난 모습을 비유, 과장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어디까지 봤냐면 앞에서 부산항 출발했었죠. 몇 개의 배가 출발했냐면 6대의 배가 출발했고 밤에 출발했고 화려한 출발했고 중간에 태풍 만난 모습이 비유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밤에 풍랑 만나고 나면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가볼게요. 이윽고 해 도건을 네모하고 색칠하겠습니다. 뭐 보여주는 거게요? 시간의 경과 보여주는 거죠. 아까 밤에 출발했잖아요. 풍랑 밤에 만났고 아침에 되어 있어 해가 돋은 거예요. 시간의 경과. 장관을 하여 보세요. 우와, 경치가 장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뒤에 경치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우와, 장관을 하여 보세요. 일어나서 배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막 공부할 때 문설주가 문에 어디게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치? 그냥 가는 거야. 배문 열고 일어나서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뭐밖에 안 보일까요? 바다밖에 안 보이지. 어와 장알시고 별표 뭐 나와요? 정서. 그쵸? 정서 느낀 점 나오잖아요.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그래봤자 바다라고. 그치?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바다를 보는 거예요.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 밑줄 보이는 거 바다뿐이죠. 큰 물결 뿐이로다. 뒤쪽을 돌아보니 동네 산이 눈썹 같고 뒤를 돌아보니까 산이 보여요. 산을 뭐 있어요? 눈썹 같다고요. 그만큼 멀리 작게 보이는 산을 얘기하는 거죠. 남쪽을 바라보면요.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남쪽 바라보면 뭐밖에 없겠어? 바다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뭔지 알죠? 수평선. 저 바다 끝이 하늘과 닿아 있다. 그런데 화자의 정서가 뭐가 나오냐면
슬프다, 색칠하겠습니다. 완전 중요하죠? 화자의 정서 슬프다. 아까 혹시 기억해요? 출발할 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니? 그렇죠. 심란했어요.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랬는데 이 부분이 중이법이에요. 중이법.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길은 말 그대로 백길. 그냥 얘가 사신으로 지금 일본 가는 거잖아요. 일본으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가 우리 민족의 길이에요. 우리 민족의 길. 우리 민족의 길. 그 당시에 아직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약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해서 어떤 지식인으로서 사대부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면모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슬프다라는 정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고요. 아까 태풍도 만났잖아요. 함께 떠난 5배는 모두 6개 출발했는데 우리 배를 빼고 나면 5배잖아요. 간대를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 밑줄거 5개의 배를 부채에 비유했네요. 굉장히 작게 물에 막 휘둘리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꺽쇠 정도 해놓을까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뭐 한 거예요? 아침에 해 돋는 풍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풍 지나간 뒤의 광경. 태풍 뒤의 광경을 봤어요. 경치의 면에서는 감탄했지만 마음의 정서는 슬프다라고 얘기한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장관이라고 경치의 모습에서는 감탄했지만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정서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 이제부터 배안을 볼 건데 배안 네모해 놓고 멀미하는 모습들을 볼 거예요. 배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질색칠, 질이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멀미 얘기하는 거예요. 저마다 배멀미에서 똥물을 다투하고 혼절하고 죽게 되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행히 종사상, 신분 이름이요, 벼슬 이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화자는 아니에요. 종사상은 별표 태연이 앉아있대요. 어떤 모습이에요? 의연한 모습이에요. 얘는 뭐죠? 그 멀미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다행히 앉아있구나라고 얘기하죠. 배방의 도로 들어가서 눈 감고 누워있더니 사공이 말합니다. 대마도가 가깝습니다 라고 뱃사공이 외치는 거예요.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길래 다시 일어나 나와보니 뭐야 아직까지 심리는 남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 없죠? 이 부분 맨 앞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앞부분 플러스 랜덤, 이게 수능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앞부분은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와 랜덤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랜덤 부분이 나도 어디가 나올지 모르고 나도 전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갑자기 뚝 나왔을 때 하나도 쫄지 않고 한자 어휘에 절대로 쫄지 않고 익히는 글자만 가지고도 해석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중략 밑에 간다. 얼만큼 중략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11개월의 여정 중에서 간다. 이심리 실상사가 삼사상 조복할 때 나 색칠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가니 나 어디로 갔어요? 외성으로 갔어요. 여정 나와 있어요. 외성 갔습니다. 인민이 불여하기가 아무것도 몰라도 부자 한자는 알 거예요. 부자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내가 외성에 가서 본 인민은 당연히 어디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와, 일본 사람 잘 살아. 인민이 불여하기가 대판. 시험 볼 때 줘요. 수특에도 나와 있어요. 오사카라고 나와 있어요. 인민이 부자로 살기가 오사카만은 못해도 여기도 완전 잘 살아. 서에서 동쪽에 가기가 30리라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물어보자. 30리라는 숫자의 뉘앙스는 넓다는 걸까요? 좁다는 걸까요? 넓다는 거죠. 오사카만은 못해도 와 서에서 동까지가 30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 잘 사나 봐요. 관사는 본용사고요. 5층 문로 위에 열암은 구리 기둥을 봤어요. 기둥 색칠, 기둥을 봤는데 어디에 닿아 있대요? 운소. 아무것도 몰라도 운자는 알잖아요. 기둥이 구름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구름에 닿아 있구나. 뭐 봤어요? 기둥 봤어요. 기둥이 어떨까요? 열라 높아요. 끝 됐죠? 구름에 닿을 정도구나. 구름 하늘에 닿아 있구나. 수석 한자 보세요. 물이잖아요. 돌이잖아요. 기절하고 신기하고 완전 멋있는 거예요. 죽수 뭐예요? 대나무잖아요. 대나무도 유치 있네. 찍어보세요.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좋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와, 자연 경관이 멋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이 들어있어요. 우와, 멋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외왕이 사는 데는 여기가 어디예요? 외왕이 사는 데라고 나와 있잖아요. 해석 다 되잖아요. 사치가 끝이 없어요. 사치색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외왕이 사는 곳은 사치장렬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간다. 산형 한자 알잖아요.
산의 형세가 웅장하고 좋다고요. 수, 물, 수세가 환포하여. 또 물어보자. 환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거기까지 해석하면 끝이야. 환포하여. 옥야 천리.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 천리까지 가게 생겼으니 중요한 건 이거잖아. 아깝고 애달프다 색칠하고 별표 뭐가 나와 있게? 정서가 나왔어요. 분명히 문물 봤어. 기둥 같은 거. 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 그 다음에 산, 돌, 나무 완전 멋있어. 외왕이 사는 데는 사치가 끝내줘. 이런 얘기했는데 아깝다. 애달프다. 이유를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게 우리 거여야 되는데 뭐 이거 아니겠니, 그치? 이렇게 좋은 천부금탕, 좋은 땅이에요. 자연의 요충지야. 수능 볼 때 줘. 안 줘도 해석하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좋은 천부금탕,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 외놈의 기물이 되어 있다니 안타깝다. 이거 아니겠어요? 칭제, 칭왕, 자기네끼리 막 황제라고 칭하면서 전자전손하고 있어요. 찍어보세요. 전자전손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자손손 물려주는 거겠죠? 전자전손하니 나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있어. 해석 다 돼? 개돛 같은, 이런 개돛 세모하겠습니다. 개돛 하기 전에 표현 하나 더 있는데 잠깐 쌤이 앞에 한번 볼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왜 놈할 때 놈 세모하겠습니다. 뭐 할게요? 일본에 대한 적개심 들어있어요.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놈이라고 이야기했어? 놈이란 글자 빼먹으면 안 돼. 일본에 대한 적개심 보이고요. 일본의 문물을 약간 얕잡아 봐요. 일동장유가에서는. 우리 문물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두드러져요. 외놈에 기물되어 있어서 지네끼리 칭제칭왕하면서 전자존손하고 있네. 와, 열받는다. 개돛 세모하겠습니다. 개돛 많이 나오는데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에서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개와 돼지예요. 개와 돼지.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일본 사람을 개돼지에 비유한 거죠. 그렇죠? 적대감 같은 거 보이는 거고요. 개돛 같은 비린 유가 종류잖아요. 저 개돼지 같은 놈들을 뭐 이거 아니겠어요? 개돼지 같은 놈들을 다 뭐 하고 싶다고요? 소탕하고 싶다고 해석 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물어보자. 사천리 60주는 일본 땅이야, 조선 땅이야?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저 넓은 일본 땅을, 프랑스는 넓은이겠죠. 저 넓은 일본 땅을, 조선 땅을 만들어서 조심해. 왕화에 목욕시켜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대요. 이때 왕화는 조선의 왕의 덕을 이야기하는 거 이해갔죠? 우리나라 조선의 왕의 덕이에요. 우리 왕의 덕에다가 목욕 감겨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일본은 야만국이라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은근히 멸시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거예요.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 어때요? 한자에 절대 쫄면 안 돼요. 작년에 나왔던 연행가, 거기는 청나라 갔다 온 기록이거든요. 거기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구절이 중간에 뚝 나왔어요. 읽으면 해석 다 되는데 미리 초반에 겁먹으면 이런 단어들이 안 보여요. 한자와 연연하지 말고 한글을 읽으시면 다 독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